자, 분양가 상한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뭘로 구성되죠?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죠. 자, 여러분 주택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가격은 택지, 땅, 택지 비용과 그 택지 위에 건축비로 구성이 되어 있다.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은 분양가 상한제에 뭐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도입 배경. 이유가 뭘까요?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배경 목적은 우선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정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정부는 주택 가격을 뭐 할 목적으로 안정시키고 신규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목적입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지문, 3번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죠. 공공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나와 있죠. 자,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형성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를 보면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나오죠. 자, 이 균형 가격보다 뭐한 수준에서 우리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합니다. 자, 그럼 이 규제를 하는데 이 규제 가격이 이 분양 가격에 뭐가 된다? 상한선이 되죠. 그러면은 규제를 했기 때문에 공급량은 우리는 건설업체는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량은 줄어들고 수요량은 이만큼 증가를 해요. 자,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를 하죠. 자, 그래서 우선은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죠. 이 초과 수요는 투기적 수요고 규제를 해버리면은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부실 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실 공사로 인한 주택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공급이 우리가 줄어드는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4번 맞는 지문. 5번 주택법령상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의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여러분이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법 제57조 2항에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주택 3가지가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송도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나 150m 이상일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5번 정답. 분양가 상한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20번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이용을 특정의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자, 밑줄 긋습니다.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 밑줄. 이 지문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출제 유형 교재는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토지 용도에 따라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용도에 따라 우리는 세금을 달리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출제용 교재는 우리 한양대학교 김지현 교수 교재에 나온 지문인데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2번 정답 물었습니다. 이 지문.
주의 좀 해두셔야겠네요. 1번 정답. 2번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중과가 되면은 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맞는 질문.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어떻게 돼요? 세금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택 구입이 늘어나죠. 그래서 자가 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 맞는 질문.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 질문은 작년에도 출제했네요. 4번 질문은. 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를 한다. 자, 여러분이 또 수요, 공급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수요, 공급이 주어졌을 때 세금을 우리가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상향 이동해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만큼은 누구에게 전가됐죠? 수요자에게 전가가 됐어요. 수요자에게. 그런데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어떤 형상이 나타나요?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쌀까요? 아니면 민간 임대주택 시장 임대료가 쌀까요? 공공주택이 싸잖아요.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살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임대료가 싼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쪽으로 이동을 해요. 여러분, 임차인이 이동하면 탄력적이 돼요. 이동이 어려우면 비탄력적. 이동이 되니까 탄력적이에요. 그럼 요 수요 곡선이 이동이 되니까 탄력적으로 되면 이렇게 완만하게 돼요. 완만하게 갑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요 파란 거와 빨간 거 만나는 점이 균형입니다. 이 균형점에서 봤더니 어떻게 돼요? 요 최초의 요 균형에 비해서 얼만큼? 1만큼 상승하죠. 자, 공공주택이 공급되기 전에는 빨간 것만큼 상승을 하는데 공공주택 공급하면 파란 것만큼 올라요. 그럼 임대료가 적죠? 상승폭이 적으니까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완화됩니다. 빨간 것보다 적으니까 완화시켜준다. 완화의 동그라미. 완화가 포인트죠. 자, 21번.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르는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 자, 여러분이 탄력적일수록 뭐다?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거 알면 1번, 2번 해결이 돼요. 자,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면, 수요가 탄력적이면요, 수요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반대로 공급자는 세금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이게 1번 설명. 2번,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면,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는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반대로 수요자는 세금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이게 2번 지문 설명. 그래서 여러분 암기한 게 있잖아요.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다. 그거 알면은 이해가 되고. 자, 3번 지문은 얘기거든요. 수요, 공급 곡선이 주어졌어요. 자, 여러분이 현재 이게 시장의 균형 가격 거래량입니다. 자, 여러분 소비자가 여러분 이만큼 소비하면은 나는 얼마만큼? 여러분 이만큼 소비하면 소비자들은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 수요 가격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수요 곡선 배우는 겁니다. 이 정도 소비하면 나는 이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수요 가격인데, 시장에서는 뭐를 지불해? 균형 가격만큼 지불하니까 이만큼 소비자는 뭐를? 이득을 얻고 있어요. 이득.
그럼 또 이만큼 소비를 하면 나는 최소 어떻게 돼요? 이만큼 소비를 하면 소비자는 나는 또 이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또 시장에서 균형 가격 지불하니까 또 이만큼의 이득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 거래량까지 계속 세분하면 또 이 빨간 부분에 뭘로 나온다? 빨간 부분에 뭐? 면적으로 나오지. 예? 그래서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이 삼각형 빨간 부분의 이 면적이 소비자가 시장의 균형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얻는 만족이에요. 이걸 소비자 잉여라고 해요. 소비자 잉여. 되겠죠? 그럼 소비자 잉여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 수요, 공급이 주어졌을 때 자, 수요 공급이 주어졌을 때 자, 지금 요 삼각형이 뭐다? 얘기하면 소비자 잉여인데 세금을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면은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이만큼 상승하고 거래량은 요 균형에 비해서 거래량은 이만큼 줄어들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금을 부과하면은 이만큼 여기서 지불하잖아요. 이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요 흰 부분 있죠. 이 흰 부분이 소비자 잉여야. 이 흰 부분이 소비자 잉여인데 그러면 어느 부분에 비해서 요 삼각형, 요거죠. 이 삼각형 면적에 비해서 빗금친 면적이 줄어들었죠.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3번에 자, 세금을 부과, 여러분 거래세를 인상하면은 부과 후에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요거기 때문에 요 부과 전에 비해서 요 부과 이 전에 비해서 부과 후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이 삼각형 면적, 요 삼각형 면적에서 이 삼각형 면적으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이게 3번 설명. 3번 설명. 자, 4번 갑니다. 자, 또 여기 갑니다. 이만큼 생산자가 공급하면 나는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나는 최소 받아야 되겠는데 시장에서 뭐를 받아요? 균형 가격 받으니까 또 이만큼의 생산자는 이득을 얻어요. 또 이만큼 또 공급하면 나는 최소 또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받아야 되겠는데 시장에서 균형 받으니까 이만큼 이득을 얻어요. 또 이 파란 부분으로 형성되는 이 면적이 또 우리는 뭐라고 하냐? 생산자 잉여다. 생산자가 얻는 만족. 자, 그러면 요게 또 요게 삼각형이 생산자 잉여라는 거. 네, 생산자 잉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 배울 때 시장에서 교환의 기능이 있죠. 그럼 시장에서 가격이 P2에서 결정되면은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져요. 왜 교환하느냐? 둘 다 만족을 얻기 때문에 교환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면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비자, 생산자 둘 다 시장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잉여가 발생하니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다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산자 잉여는 거예요. 요거죠. 또 생산자 잉여는 또 요 삼각형 면적이 생산자 잉여인데 세금을 부과했더니 어떻게 돼요? 세금을 부과했더니 요게 세금이잖아요. 요 수직거리가 세금인데 그러면 세금을 부과했더니 요게 뭐죠? 생산자가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부과 전보다 낮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요 파란 부분, 이 파란 부분이 생산자 잉여가 되는데 요 삼각형 면적에 비해서 이 삼각형 면적이 또 작죠? 생산자 잉여는 또 감소해요. 그래서 4번 맞는 지문. 그럼 요거는 누가 보다? 요 부분은 누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요건 수요자가 조세를 부담하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은 누가 보다? 우리는 공급자, 생산자인 공급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부분. 그럼 수요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부분과 생산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부분, 요 두 개를 더해준 요 노란 부분은 정부의 뭐다?
조세 수입. 수요자 부담분, 공급자 부담분은 정부가 조세 수입으로 가져가요. 그럼 세금을 부과하면은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부과 전의 잉여 중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빗금진 빨간 부분은 세금을 부과했더니 이건 어떻게 돼? 정부 조세 수입에 들어가지 않고 사회에서 없어져. 이 없어지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거기에 경제적 순손실. 경제적 순손실에. 그래서 5번 정답. 경제적 순손실이 조세가 부과되면 발생합니다. 맨 끝에 발생하지 않는다 하니까 틀린지. 작년 시험에도 경제적 순손실이 지문에 떴어요.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은 주택 수요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럼 재산세를 부과하면 가격은 오르고 수요량과 공급량, 거래량은 뭐다? 감소하겠지. 그래서 1번은 뭐다? 틀린 지문. 자, 2번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은 임대주택에 있어서의 공급은 증가하고 하니까 틀렸죠. 임대주택 공급이 뭐다? 감소하고 임대료는 상승을 하겠죠. 네, 틀린 지문. 3번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세금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요는 증가합니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자,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가 나오는데, 자, 정부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양도 소득세를 뭐 했다? 중과세를 했더니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처분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지 않는다. 팔려고 내놓은 주택도 걸어들이기 때문에 주택에 있어서의 공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감소해라. 이것을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동결 효과라고 해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은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뭐 할 수도 있다. 상승할 수도 있다. 자, 5번, 4번 틀렸죠? 그럼 주택 처분을 적극적 추진하니까 틀렸지. 처분을 기피함으로써 주택 공급이 뭐한다? 감소하죠. 4번 틀린 지문. 5번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 제로. 여러분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라는 것은 완전 비탄력적인 뭐다?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을 가질 때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 뭐다? 제로. 수직선이야. 자, 수직선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졌죠.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공급은 뭐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변하지 않죠. 가격은 뭐다? 불변. 예? 가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세금 다 내야 돼? 공급자가 전액 부담.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요걸 출제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토지 소유자가 전액 부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 5번 정답. 자, 55페이지에 1번 문제 갑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부동산은 실물 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서 가치의 보존력이 양호하다. 이건 비소모적 재화이므로 가치 소모가 없죠. 가치 보존력이 우수, 양호한 편 맞고요.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을 세금 상정 시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용으로 인정받으니까 세액 공제가 되죠.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 제도 등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또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함으로써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자, 물가가 올라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헤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인플레이션 헤지. 5번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황금성이 상당히 낮죠? 네. 예, 높다 하면 안 돼. 낮다. 네. 5번 정답. 5번이 바로 뭐예요?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죠.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은 지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기 자본은 지분. 지분 수익률을 묻는 거죠. 지분 수익률은 분모는 투자한 자기 자본, 지분에 대해서 이 지분에 대한 대가인 지분 수익인데 이 지분 수익이 바로 우리 뭐를 의미하죠? 세전 현금 수지를 말하죠. 자, 세전 현금 수지를 말하는데 이 세전 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 자, 순영업소득, 순수익에서 대출금에 대한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을 빼주면 되겠죠. 자, 자기 자본 얼마냐? 지금 문제에서 자, 부동산 가격 3억인데 자기 자본은 1억을 투자했어요. 1억인데 자, 1년간 순영업소득은 2천만 원. 자, 1년간 순영업소득 2천만 원에서 이제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을 빼는데 차입 조건 봅니다. 대출 기간은 1년, 만기는 1년이고 대출 이자율은 연 6%. 대출 기간 만료 시에 이자 지급과 원금은 일시상환. 자, 여러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일 때는 대출금은 만기에 전액 갚아. 그러면 2억 대출 받은 거 만기에 갚고요. 그 1년 동안 뭐만? 이자만 갚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 원리금 상환액이 이자만 들어오면 돼. 왜? 원금은 만기에 전액 상환이니까. 이자만 빼는데 이자가 얼마죠? 2억 원. 2억 원에 몇 프로? 6%. 0.06이죠. 6%를 곱해주면은 1,200이에요. 1,200. 자, 그런데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얼마? 자, 3억 원. 부동산 가격은 3억인데 1년 동안 가격은 0%. 그러니까 3억이 1년 후에도 3억. 그러니까 가격 상승 없어. 플러스 해봐야 이건 제로죠? 이건 제로니까 관계없고 2천만 원에서 얼마를 뺀다? 1,200만 원을 빼니까 얼마죠? 800만 원. 800만 원. 퍼센티지로 가니까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몇 퍼센티지가 되느냐?
자, 공동이 약복하니까 얼마? 100만 원. 800을 100만 원 나누니까 얼마? 8. 8%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 그럼 지분 수익률은 요 공식 이용한 계산 문제 자주 냅니다. 그럼 작년에 안 냈거든요. 25회 냈고요. 27회로 나왔는데 작년은 없었어요. 올해 지렛대 효과 출제 예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잘 확인.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 효과를 지렛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 지뢰를 활용하면 위험이 감소, 감소의 동그라미죠. 자, LTV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대출금을 이용을 하죠. 대출금이 없을 때에 비해서 대출금을 이용하면은 뭐가 높아지는 거죠? 원리금, 상환 부담이 뭐한다? 증가하지. 대출금이 없을 때에 비해서 대부 비율이 높다.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뭐다? 우리는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상의 위험도 뭐한다? 자금을 융통받으면서 생기는 위험도 뭐한다? 증가하죠. 위험이 뭐한다? 증가합니다. 1번 기억 틀린 지문. 니은 대부 비율이 50%이고 총 자본 수익률이 10%, 저당 수익률이 8%라면은 우리는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얼마냐? 자, 이 얘기거든요. 총 투자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인데, 자, 여기에다가 지분, 여러분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타인 자본에 대한 수익률에다가 뭐를, 여러분 요거는요 내 돈에 대한 대가, 요거는 총 투자한 금액에 대한 대가고, 요건 내 돈에 대한 대가, 요거는 남의 돈에 대한 대가예요. 근데 뭐 여기에 가중치, 부동산 가격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지분 비율, 여기는 뭐죠? 우리는 대부 비율, 가중치를 곱해서 총 투자 수익률을 구하는데, 지금 여기서 지분 수익률을 모르죠. 요걸 구하는 건데, 지분 수익률을 구하는 건데 지금 지분 비율이 얼마냐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은 얼마냐? 100%야. 지금 대부 비율이 50%니까 여기 50%면은 지분 비율도 얼마? 50%. 0.5. 50%가 되고, 저당 수익률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얼마죠? 저당 수익률이 8%. 8% 줘줬죠. 대부 비율 몇 프로 문제에서? 50%. 0.5. 그럼 여기 몇 프로? 4%죠. 총 투자 수익률 몇 프로? 여기 10%. 그러면 4%를 넘어가면 6%. 10%에서 4% 빼니까 6%. 지분 수익률 곱하기 얼마? 0.5. 그래서 지분 수익률은 0.5에 몇 프로? 6%. 그럼 분모분제 10을 곱해주면 60%가 얼마? 12%가 되겠죠. 니은 맞는 질문. 디귿 V 레버리지가 발생할 경우에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수익률. 자, 수익률.
지렛대 효과. 자, 수익률 지렛대 효과는 정 플러스의 지렛대 효과, 그리고 중립적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 세 가지였어요. 자, 이때 이 정의 지렛대 효과. 자, 여러분 우리 지분 수익률 계산하는 거 열심히 아까 배웠고, 또 우리는 종합 수익률은 총 투자 수익률을 얘기하죠. 종합 수익률이고, 저당 수익률은 금융기관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인데, 자, 이것이 이렇게 나오면은 정의 지렛대 효과, 이럴 때는 중립적, 이럴 때는 부죠. 지금 문제에서 뭐일 경우 V 레버리지 효과가 요거죠. 지금 요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 부채 비율을 낮춘다. 부채 비율을 낮추면 안 되지. 대출 금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보다 높잖아요. 그럼 뭐를 낮춰야 돼? 에?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 좋은데, 이게 뭐 여러분 대출 금리 여러분 마음대로 하락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낮추든지 아니면 뭐를 높여야 돼? 지분 수익률을 높여야지. 그럼 타인 자본을 우리 조달하는데 대출 금리를 낮추든지, 여기 어려우면은 뭐를 높여야 돼? 지분 수익률이 대출 금리보다 낮으니까 지분 수익률이 뭐 대출 금리보다 높아야 이걸로 가니까 뭘 높여야 돼? 지분 수익률을 높이든지 아니면 대출 금리를 낮추든지. 대출 금리 낮추는 건 여러분이 관계 없잖아요. 외부적 조건인데. 그래서 뭘 높여야 돼? 여러분은 지분 수익률을 높이는 야지,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다? 디귿 뭐다? 틀린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저당 수익률을 낮추든지 아니면 뭐를 지분 수익률을 높이든지. 그래서 틀린 지문. 자, 총 자본 수익률과 요거네요. 총 자본 수익률은 종합 수익률. 요 두 개가 서로 같으면, 종합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으면 뭐가 돼? 중립적 지렛대 효과. 중립적 지렛대 효과는 자기 자본 수익률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 두 개가 서로 같으면, 지분 수익률도 같죠? 지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번째는 중립적 지렛대 효과. 그래서 뭐가죠? 두 번째 니은과 옳은 거 리을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틀려요. 이런 문제 나오면. 박스형 문제, 이런 문제가 난이도 상입니다. 자, 4번.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자, 5년 후 1억 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5년 후에, 자,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5년 후에 1억 원 미래 가치죠? 이게 현재 가치로서 얼마냐? 1억보다 작겠네요? 할인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현재 가치는 5년 후에 1억 원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을 하는데, 할인율로서 몇 프로? 연 7%. 7%니까 0.07. 몇 년 후? 5년 후. 5년이니까 제곱. 그럼 1.07을 몇 번 곱해야 돼? 5승이니까. 이건 별 수 없어. 문제에서 안 주어졌으니까. 전자계산했고 요거 5번 곱하면은 요 값이 나와요. 요 값이 얼마 나오냐. 분모가 나오거든요. 5번 곱해주면 이것을 어떻게 돼요? 1억 원을 요걸로 나눠주면 PV가 나와요. 근데 그 나왔을 때 뭐를 한다? 나와서 뭐를? 우린 10만 원 자리를 반올림하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 여러분 거기 계산 해설 보니까 7,130 얼마 나오죠? 3은 반올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버려버리니까 7,100만 원.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는 자, 투자자 갑은, 자, 여러분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년 동안 매년 연말 3천만 원씩을 불입을 하는 정기적금에 가입을 하였다. 이 적금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면 3년 후에 이 적금의 미래가치, 자 한번 봅니다. 자 현재 1년 말 기말 불입, 기말 수령을 전제로 했을 때 2년 말, 3년 말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서 동그라미는 매년 연말의 동그라미. 연말이니까 1년 말, 2년 말 이렇게 간 거죠. 연말의 동그라미. 얼마? 지금 3천만 원을 불입을 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을 때 3년 말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얼마? 3천만 원 적립하면 바로 만기가 됐어요. 바로 만기가 됐으니까 뭐 이자 없지 뭐. 넣자마자 바로 찾아야 돼. 3천만 원. 그럼 2년 말에 3천만 원 넣으면은 1년 동안에 뭐가 발생했다?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자가 얼마? 10%. 0.1에 무슨? 1승. 1.1이죠. 1.1을 곱해주면 얼마? 3,300만 원. 그리고 또 1년 말에 3천만 원을 적립하면 이자는 복리 계산해서 이자는 2년 동안 붙으니까 얼마? 제곱. 그러면 1.1의 제곱은 1.21. 3천만 원에 요거 곱했더니 3,630만 원. 요걸 다 더해준 게 바로 뭐죠? 적금의 미래가치 얼마? 9,930만 원. 9,930만 원. 4번 정답. 문제 5번 문제 앞에 투가 빠졌네요. 투자자 가분.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식으로 뭐죠?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 방식을 채택합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대출을 받은 경우에 저당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얘기죠. 자, 6번에 2번은 요거죠. 자, CPM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했을 때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을 해야겠죠. 주택 융자금인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면 돼?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은 원리금 상환액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를 활용할 수 있다? 저당 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2번 맞는 지문. 3번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자, 5년 후, 자, 여러분 5년 후에 주택 구입 자금 얼마? 3억 원. 자, 5년 후에 주택 구입 자금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월 말 불입을 해야 될 적금액. 자, 매월 말 우리 불입을 해야 될 적금액을 구한다. 자, 여러분이 3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을 해서 매월 말 불입을 해야 될 금액, 적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용한다? 감채기금 계수. 그러니까 5년 후에 3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월 불입을 해야 될 금액을 구해주는 계수를 우리는 감채기금 계수라고 해요. 감채기금 계수. 뭐라고 해놨죠? 연금의 현가 계수가 아니라 감채기금 계수. 그래서 틀린 지문 3번 정답. 4번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온다. 자, 현재 첫 번째 달 50만 원, 두 번째 달 50만 원, 5년이니까 60개월 50만 원, 이렇게 매월 50만 원씩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 계산하려면 이걸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죠. 50만 원 얼마? 50만 원 1 플러스 R R에 뭐 이걸 들어와야죠. 네? 1승 뭐 이런 식으로 할인해서 이렇게 전부 들어와야 돼. 50만 원 1 플러스 R에 뭐 재고. 네? 이때 요 R은 뭐가 들어와야 돼? 월 할인율이 들어와야죠. 여러분이 연간 할인율을 뭘로? 12개월로 나눠야겠지. 그럼 이쪽으로 요 R은 월 할인율입니다. 또 50만 원에 1 플러스 R에 뭐? 60. 이걸 다 더해주면 돼. 다 더해준 이게 바로 뭐죠? 연금의 현재 가치야. 연금의 현재 가치인데 공통되는 얼마? 50만 원 있고 뒤에 있는 거 뭐가 나와? 뭐 1 플러스 R에 1승분의 1 해서 마지막 1 플러스 R에 얼마? R에 뭐 60승분의 1. 이때 R은 원리자율입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바로 뭐죠? 연금의 현가계수. 그래서 50만 원에 연금에 붙을 때 연금, 현재 가치일 때는 현재 가치 계수. 자, 그래서 50만 원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맨 끝에 저당 상수의 역수 밑줄. 여러분 저당 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뭐다? 현가계수입니다. 저당 상수의 역수 밑줄 긋고 그건 연금의 현가계수. 요거 연금의 현가계수. 요게 저당 상수의 역수. 5번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 자, 상환 비율은 대출금에서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에다가 잔금 비율. 잔금 비율은 대출금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 그럼 이 분모는 대출금 같은데 상환된 원금과 미상환된 원금 두 개 더하면 대출금이 돼요. 나눠주니까 1. 그래서 5번 맞는 질문.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화폐 시간 가치 관련된 문제 세 문제 풀었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기금계수 역수. 그렇죠?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는 또 뭐? 역수. 꼭 기억해 두고 시험 문제는요. 올해 요거 주의해야 돼. 요거. 올해 출제 요거 계산 문제 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고 다니셔야 돼요. 원래 꼭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자, 잠시 쉬고 7번부터 가겠습니다.